자, 이어서 이제 전류로 가봅니다. 자, 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뭔지. 먼저 전류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DC와 AC,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DC 이렇게 부르고요. 교류, 얼터네이팅 커런트, 그래서 AC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직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크기도 이렇게 일정하면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지만 교류는 다르죠. 교류는 방향이 번갈아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흐르게 되는 전류의 흐름을 교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류는 그때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흐르는 값이기 때문에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즉 시간에 따른 흐르는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Q를 T로 나눈 거였죠. 이 식을 변형하면 T가 곱해져서 즉 Q는 IT, 전하량은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자,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 얘는 순간순간 전류값이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크기도 변하지만 방향까지도 바뀌게 되는 그런 전류를 의미하게 됐죠.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류는 이 역시 전하량을 전류로 나눈 거지만 순간순간 변하는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의미하고요. 전하량을. 그다음에 전하량을 구하라 그러면 역시 전류값을 시간에 따라서 얘는 적분을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C와 AC 전류의 종류가 있었다면 또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도전류와 변이전류. 전도전류는 전선을 흐르는 전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죠.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 콘덴서를 이렇게 두고 교류를 이렇게 인가해 주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콘덴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전원을 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여기에서는 절연체, 즉 유전체를 넣어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처럼 여기에서는 흐르진 않지만 여기에서는 전개가 발생해서 또 전개를 통해서 자개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역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 전류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자는 거죠. 바로 변이전류입니다. 변이전류. 전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실제 전류는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전류가 흐를 때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때의 속에서도 흐르는 전류의 개념을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누가 도입을 했냐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맥스웰 방정식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내부에서 이런 변이전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개와 자개의 상호 연관을 규명하기도 하고 또 전자기파라고도 하죠. 전자기파의 존재를 입증해낸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유전체 내에서 전개와 자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전류 밀도,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전류가 있을 때 전도전류 밀도가 있었으면 또 변이전류 밀도도 있겠죠. 먼저 전도전류 밀도를 생각해 보면, 자, 전류 밀도니까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전도전류를 IC라고 한다면 면적 S로 나누는 값, 그걸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NEV, N은 단위 면적당 전자의 개수, E는 전자의 전하량, V는 전자의 속도.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자가 그 전하량을 가지면서 속도로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NEV가 바로 또
전도 전류 밀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02에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전자는 우리 19죠, 19. 쿨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변이 전류 밀도를 또 알아보면 변이 전류 밀도 전도 전류는 지금 IC로 여기에서 나타냈듯이 변이 전류는 ID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 역시 면적으로 나누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의 그렇다면 전류값은 그렇죠? 앞에서 본 대로 전하량을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표현했다면 자, 이때 Q가 전하량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Q는 전하량이기도 하고 전속이기도 합니다. 얘는 전하량이기도 하고 또 전속이기도 하죠. 전속. 그래서 전속밀도 D는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Q는 DS라고 할 수 있겠네요. Q는 DS. 그래서 여기 Q 대신에 이 DS를 이렇게 대입해서 SS 이렇게 약분시켜 버리고 남는 걸 보니까 DD, DT가 남게 되겠죠.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이 전류 밀도는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변이 전류 밀도는 전속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죠? 또 D는 엡실론 E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D 대신에 엡실론 E를 집어넣으면 이 식으로도 역시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이니까 결국 변이 전류 밀도는 DD, DT 시간에 따른 전속 밀도의 변화율. 요거 여러분들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지금 연속이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연속이란 말에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어진다, 연속한다,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치 않는다, 불변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다이버전스 I는 0.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발산이죠. 발산. 즉 전류의 발산이 0이다. 아, 전류가 연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만큼 그대로 다 나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즉 새는 게 없다, 발산하는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다이버전스 I는 0이 의미하는 바가 전류의 연속성, 즉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뭐가 또 있었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있었습니다. 제1법칙이기도 하고 KCL, 키르호프의 커런트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다이버전스 I는 0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류가 새는 게 없다. 전류가 발산하는 게 없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얘가 이끌어진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I는 0, 전류의 발산은 0이다. 이거만 여러분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전류가 새는 게 없다. 전류가 연속된다. 전류가 불변한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의미하는 식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류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의미한다. 자, 전류 법칙은 제1법칙입니다. 제1법칙. 그래서 또 키르호프의 이 전류 법칙을 또 살펴보면 어떤 점에 들어온 전류가 또 나간 전류를 한번 우리가 더해보면 대수합을 해보면 0이 된다. 즉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고 나간 것을 합해보면 0이 된다. 즉 이걸 I1, I2, I3, I4라고 할 때 들어온 건 플러스로 표현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나간 전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것을 더한 거죠. 대수합. 대수합은 문자나 식을 우리가 연산한다, 더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쭉 더해보면 들어온 건 플러스,
나간 건 마이너스로 해서 더해보면 그 값이 0이 된다. 즉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전류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다.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 시간이 변하든 안 변하든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늘 성립하는 중요한 법칙이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 다이버전스 I는 0 기억합시다. 발산이 없다. 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전력과 열전 현상을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전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힘을 뜻합니다. 힘이에요, 힘. 이것과 구분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전력량과는 반드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력과 전력량.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의 양. 단위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력은 능력이에요, 능력. 자,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일 많이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능력이 많지만 게으르면, 즉 일을 안 하면, 시간 투자를 안 하면 일의 양도 없습니다. 전력량은 능력에다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가까지를 얘는 포함하는 개념이고, 전력은 그냥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그때 그 전력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의미하고 꼭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요거 옴의 법칙이죠. 옴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 V 대신에 IR을 이제 집어넣으면 I제곱 R로도 표현하고, 또는 I 대신에 R분의 V를 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죠? 일을 몇 시간 동안에 했느냐, 즉 전체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 즉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T분의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W는 1입니다. 1. 그리고 얘는 능력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쏟아 부어서 했느냐를 뜻하는, 즉 이 식과 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은 즉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은 그 단위가 와트죠. 여러분들 뭐 헤어드라이어의 전력이 얼마냐 그럼 뭐 500와트다 이런 말 쓰잖아요. 500와트 전력을 의미하는 단위고, 또 여기 1이 있는 거 보니까 1은 주울이죠. 단위가. 그리고 T 시간은 초가 우리가 단위로 쓰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주울 퍼 세크도 이 와트와 같은 단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 호스파워. 이건 뭡니까? 호스파워는 마력이죠. 1마력, 뭐 200마력, 300마력 이런 마력이라는 단위 우리 쓰잖아요. 1마력은 그러면 몇 와트냐?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말의 능력. 말 한 마리의 능력은 몇 와트로는 얼마냐? 746와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울 때 이건 말이잖아요. 말. 우리 집에 말을 몇 마리를 키우냐면 저희 집에 7마리를 키웁니다. 7마리를 사육합니다. 사육. 그래서 746. 1마력은 746. 7마리를 사육하는구나. 저희 집에 7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마력은 746와트. 그 다음 전력량으로 가는데, 전력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어떤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의 총량을 뜻합니다. 일,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력에다가 시간이 곱해져야 한 일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 W로 쓰고 전력에다가 시간이 곱해진 개념입니다. 시간. 당연히 P는 VI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I제곱 R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T를 곱한 거죠. 또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내고 또 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건 1입니다. 단위가 주울이 되는 거고, 여길 보면 P가 와트죠. 그리고 T는 세크니까 와트 세크. 그래서 주울과 같은 단위는
바로 여기 와트세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1주울은 몇 칼로리냐 그러면 0.24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죠. 그것이 역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1주울은 0.24 칼로리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와트 아워는 여기 보면 와트 세크에 비해서 와트 아워는 1시간은 3600초니까 얘에 비해서 3600배. 근데 얘가 주울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3600주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요 시간은 초로 환산해서 이렇게 단위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1kWh 이것은 뭐 동일하죠. 여기에서 킬로만 더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킬로주울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거 뭐 별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1주울이 0.24 칼로리, 1마력은 746, 7마리 사육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자, 전력과 전력량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력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전력량은 일의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열전 현상 또는 열전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먼저 펠티의 효과부터 봅니다. 펠티의 효과는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붙여놓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속에서 이런 열을 발생하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한쪽에서는 발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쪽은 냉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 펠티의 효과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류를 흘렸을 때 발열과 냉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펠티의 냉온수기. 전기를 꽂아주면 발열과 냉각이 생긴다. 또 펠티의 냉장고. 전기를 꽂아야 바로 냉각이 생긴다. 이걸 착안해서 앞으로 펠티의 효과다 그러면 펠티에다 그러면 펠티의 냉장고. 펠티의 냉장고. 이걸 생각하자고요. 냉장고는 전류를 꽂아야 전류를 흘려 보내야 냉각이 되잖아요. 자, 그걸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제베크 효과 또는 제오백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 뭐 미국식 또 유럽식 그런 이름 발음에 따라서 그런 차이 때문에 동일한 거죠. 제베크 효과 또는 제오백 효과라고도 합니다. 역시 두 개의 금속을 놓고 이번에는 뭘 하냐? 거꾸로 냉각 이쪽은 발열을 시키면 여기에서 전자가 흘러가면서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펠티 효과와는 완전히 반대인 현상이 되는 거죠. 펠티의 반대가 제베크 효과. 펠티의 냉장고 생각하시면 펠티에는 전류를 흘려줘야 전기를 꽂아야 발열과 냉각이 됐지만 얘는 발열과 냉각을 시켰더니 전류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얘는 반대인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둘을 잘 구분하시고 특히 펠티의 냉장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이런 시계 같은데 이런 제베크 효과를 이용해서 사람 손의 체온과 바깥 이 공기의 온도차, 이 온도차에 의해서 이 속에 있는 두 개의 금속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시계 같은 걸 구동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건전지 필요 없는 전자시계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톰슨 효과로 가는데요. 자, 톰슨 효과는 뭐냐? 얘는 이런 하나의 금속 앞에 있는 펠티에하고 제베크 효과는 두 개의 금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효과를 낸 거지만 얘는 하나의 금속에다가 이렇게 기전력을 가한 뒤에 즉 하나의 금속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발열과 냉각을 시키면 이 금속체 내부에서 어느 곳은 열을 흡수하고 어느 곳은 열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전기적인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톰슨 효과의 포인트는 뭐다? 앞에 펠티에하고
제어백 또는 제베크 효과는 두 개의 금속을 이용했지만 얘는 하나의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효과는 톰슨 효과라는 거. 하나의 금속은 톰슨 효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